염라대왕의 명경대. 아득히 먼 옛날 염라대왕이 명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지옥으로, 선행을 많이 베푼 자는 극락으로 보내는 마지막 확정을 판단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 앞에 불러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선행만 해왔다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염라대왕은 깊이 고민한 끝에 사람의 일생을 그대로 비춰주는 특별한 거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 한평생 살아온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고 자랑해도 거울에 비친 모습은 거짓없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옷도 걸치지 않은 것이냐? 염라대왕의 말에 스님은 묵묵히 서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벗었느냐 말이다. 염라대왕이 다시 호통을 치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소승은 평생 나태하게 살아온 탓에 몸을 가릴 옷 한 벌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게으르다. 이거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여봐라. 거울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잠시 후 판관은 큰 거울을 염라대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저 여승에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으니 거울 앞에 나서게 하여 잘 살펴보도록 해라. 비구니 스님은 지시에 따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한 거지 여인이 속살이 비치는 옷을 걸친 채 매서운 추위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비구니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승복을 벗어 건네며 기운을 내도록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하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좋을런지요. 여인은 흐느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그러면 그렇지. 승려의 몸으로 곡절 없이 옷을 벗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엄동설안에 떠는 거린에게 자신의 옷마저 벗어준 이 여승은 극락으로 드실 분이니 비단옷을 내어드리고 풍악을 울려 길을 안내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발가벗은 비구니 스님은 비단옷을 입고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극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열사자는 지금의 고성인 안창 땅에서 이름난 부자 하나를 염라대왕 앞에 불러왔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안창 지역 부자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내 평생 좋은 일은 얼마나 했으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상세히 말해보거라. 제 평생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지은 일이 없사옵고 좋은 일이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디 너의 선행을 들어보자. 이어서 부자는 지금껏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심이 후했던지 온 나라의 거지들이 제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행렬이 무려 20리를 넘어 길게 이어졌으니 대왕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요. 지금 한 말이 모두 사실이렸다. 어찌 감히 대왕님 앞에서 거짓을 아뢰올까요? 여봐라.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고 그 행적을 살피도록 해라. 그래서 부자는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는 거린 두 사람이 굳게 대문을 마구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부자놈아! 동량은 못 줄 망정 왜 사람을 때리고 문을 잠그느냐? 야, 이놈아! 동량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내놔라! 거린들은 대문을 발길로 차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느냐? 다음 일을 보여줄 테니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염라대왕이 노하여 병력같이 소리를 치자 판관은 분부대로 부자를 다시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소와 말들이 구슬프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소들이 왜 울고 있느냐? 예, 이것은 이 부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쏘아 먹이고 놀릴 때는 굶겨놓은 탓으로 저렇게 슬피 울다가 죽은 것이옵니다. 염라대왕은 화가 나서 사자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자는 더 이상 비춰볼 것 없이 냉큼 끌어다가 등짝에 지옥 도장을 찍어 떨어뜨려라. 부자는 뻔뻔스럽게도 애매하다고 발버둥을 쳤으나 12사자들이 달려들어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 염라대왕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염라대왕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평생 한 일이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국리 끝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인간 세상에다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판관들도 사자들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잠시 후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다 심판하는 모양을 바위로 만들어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니라. 이러하여 염라대왕은 금강산 장안사 남쪽에 냇물을 만들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이라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냇물 위에 앞뒤의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명경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염라대왕봉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옆에는 소머리 모양의 우두봉이 있습니다. 이는 짐승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에서 세웠으며 그 좌우로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이 모양이 곧 심판하는 광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누구나 그곳에 가면 마음이 엄숙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황천강 푸른 물에 몸을 씻고 명경대를 비롯 염라대왕봉, 우두봉, 죄인봉 등의 바위를 보고 나면 그 사람의 황천길이 밝아져 극락에 가게 된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선인동의 일곱 무덤. 옛날 선인동 마을에 진표라는 청년이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으나 조그만한 밭농사를 지으며 배는 굶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리자 진표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지만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 그저 안타까움으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내가 생선국이 먹고 싶구나. 그걸 먹으면 금방이라도 힘이 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진표는 바로 낚싯대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겨울이고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두껍게 얼어붙은 호수에 가서
얼음을 깨고 낚싯대를 들이워 고기가 빨리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추위에 떨며 기다렸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별나게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듯 하였습니다. 날도 저물어가고 있어 그만 포기하려는데 갑자기 낚싯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드디어 걸렸구나. 하고 번개같이 낚싯대를 낚아 올려보니 왼자라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표는 자라를 보고는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다음 날 다시 물고기를 잡기로 하고 진표는 자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표는 자라를 물독에 넣어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낚싯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산신령이 도우셨는지 커다란 물고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표는 기분이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후 재수 좋게 큼직한 물고기 몇 마리를 더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표는 어머님께 국을 끓여드리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마운 분이 우리 모자를 측은히 여겨 음식을 장만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께 밥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진표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까? 궁금함을 참지 못한 진표는 하루는 몰래 숨어서 부엌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한참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물독에서 한 여인이 나오더니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보던 진표는 하마터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숨을 죽이고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진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여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진표를 보더니 깜짝 놀라 부엌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진표가 재빨리 여인을 잡았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매일 밥상을 차려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인은 부끄러운지 얼굴만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표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반해버려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여 낭자, 제가 지금껏 어머니만 모시고 살아왔지만 낭자처럼 이렇게 고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랑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함께 살아주었으면 합니다. 진표의 말에 여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부끄러운 듯 고개만 끄덕이며 빙그레 미소로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진표와 여인은 혼인하여 꿈같은 세월을 보내며 슬하에 아들 7을 두고 오순도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서방님, 10달 동안만 저와 떨어져 있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오?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저희 청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진표는 당황하였지만 워낙 간절한 청인지라 물리칠 수 없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도 못 되어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소이다. 하고는 방문을 여니
방 안에는 큰 용 1마리와 작은 용 7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진표를 본 용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한스러운 듯 한동안 고통스럽게 울부짖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며 안타깝습니다, 처방님. 저는 원래 용궁의 용녀이며 이 어린 용들을 인간으로 만들려고 10달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인연도 끝이군요. 말을 마친 아내가 남편의 성급함을 원망하면서 사라지자 어린 7용들도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크게 후회하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7개의 무덤을 만들어 선인동 마을 뒷산에 묻어주고 진표는 복례산 월출함에 들어가 평생을 수도하며 일생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7개의 무덤이 그때의 전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척바위의 전설. 옛날 백제의 서울 공주에 한 게으름뱅이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끼니를 굶기가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때가 되면 이 집 저 집 문전걸식을 하면서 자란 탓인지 그는 청년이 돼서도 놀면서 얻어먹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다 그는 마음씨까지 아주 고약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게으름뱅이 청년은 늦잠을 자고 난 뒤 밥 얻으러 가는 일마저 귀찮아 어쩌녁에 먹다 남은 찬밥덩이를 먹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찾아와 시주를 구했습니다. 지나가는 객승입니다. 아침밥을 굶어 몹시 시장해서 그러니 밥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딴 데 가서 알아보슈. 남는 밥이 있으면 뒀다가 점심에 내가 먹겠소. 욕심장이 청년은 자기도 배고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남의 배고픈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스님은 돌아가면서 뭔가 주문을 한 듯 입속으로 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밥을 먹던 청년은 배가 아프다며 온 방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람 좀 살려주세요. 스님은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유유히 그 집을 나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이 마을 의원 박노인이 이 청년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인정이 많은 박노인은 얼른 청년의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침을 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얼마 후 배 아픈 것이 가라앉고 몸이 거뜬해지자 마음씨 고약한 청년은 엉큼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감,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준다고 내게 약을 먹이고 침을 놓아준 뒤 우리 집에 모아둔 돈 1만 냥을 훔쳐갔지. 만약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알려 혼을 내줄 테니 좋게 말할 때 얼른 내놓으시오. 이런 고얀 녀석 봤나? 목숨을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날 도둑으로 몰아. 박노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으름뱅이 청년은 원님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비록 구걸을 해서 먹을지언정 얻은 돈을 아끼고 아껴 그간 만냥을 저축해서 저의 지팡아리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한데 이 사실을 알아버린 박노인이 제가 아픈 틈을 타서 제게 약을 주는 등 친절을 베풀고는 정신을 잃은 사이에 제 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소인은 평생 동안 의술을 인술로 삼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도왔지 한 번도 누구를 해친 일이 없습니다. 이번 일은 참으로 억울하오니 사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옵니다. 박노인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청년이 먹다 남은 약을 내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니 원님은 그만 속고 말았습니다. 의원 박 씨는 청년에게 만냥을 돌려주도록 하시오. 박노인은 좋은 일을 하고도 졸지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반면에 게으름뱅이 못된 청년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돈이 생긴 청년은 좋은 집으로 옮겨 거드름을 피우며 예전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선심을 쓰는 채, 이자, 돈을 빌려주고는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 가산을 빼앗아 오는 등 날이 갈수록 심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좋은 집에서 잘 입고 잘 살게 된 게으름뱅이는 이제 장가가 들고 싶어졌습니다. 청년은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이생원 집 딸 달래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그는 직접 이생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인,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을 농사를 거둘 때까지 댁에서 필요한 식량을 대어드릴 터이니 부담 없이 받아 주십시오. 이웃 마을까지 평이 좋지 않은 청년이 찾아와 뜻밖의 선심을 베푼다니 이생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린다면 어른께서 받지 않으실 테니 이자는 그만두시고 가을에 능력껏 상환하도록 하시지요. 무슨 속셈인가 싶어 사양하던 이생원은 살림이 워낙 궁색한지라 그만 청년 집에서 쌀 한 섬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니 청년은 빌려준 쌀 한 섬을 갚으라며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살림에다 흉년까지 들어 이생원은 갚을 길이 없자 내년까지 미뤄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정 안 되시겠으면 댁의 따님을 저와 혼인토록 하여 주십시오. 그럼 안 갚아도 됩니다. 막무가내인 청년의 생때에 이생원은 기가 막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밖에서 시주를 구하는 연불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얼마 전 청년 집에 왔던 노스님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청년은 주인을 제쳐놓고 스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잘 만났소. 지난번 당신이 다녀간 뒤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엔 또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소. 소승은 몹시 시장하여 식사를 좀 부탁하려는 참요. 거짓말 마시오. 오늘은 그냥 못 보내니 각오하시오. 청년은 재빨리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는 스님을 향해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피할 생각도 않고 태연히 연불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을 향해 높이 쳐든 청년의 팔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서서히 바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법. 게으름뱅이 청년 너는 내 죗값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바위로 서 있거라.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훌쩍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도척 바위라 불렀는데 지금도 공주 중학동에 그 바위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우 누이. 옛날 옛적에 아들 삼형제를 둔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셋을 놓고 보니 재롱을 부리는 딸을 하나 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부는 산천을 두루 다니며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들을 달라고 공을 들이는 것이지 딸을 달라고 공을 들이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부부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딸을 낳게 되었고 아들들은 신경도 안 쓰고 딸만 애지중지 예뻐하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마냥 재롱을 부리며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부의 집에는 집에서 키우는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말의 간만 빼내어 말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어떻게 말의 간만 빼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누가 작정하고 한 일이 틀림없어.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시켜서 마구간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명대로 저녁부터 마구간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지만 한밤중이 되자 그만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잠에서 깨었을 때 말 한 마리가 역시 쓰러져 죽어 있는데 간이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마구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한심한 듯이 첫째를 바라보며 이번에는 둘째에게 마구간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둘째야, 오늘 밤에는 너가 마구간을 지켜라. 둘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졸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역시 밤이 깊어지자 깜빡 졸고 말았고 그 순간에 말이 또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셋째야, 너도 형들처럼 잠이 들었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아버지는 셋째를 불러놓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마구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망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고 눈이 스르륵 감겨왔지만 셋째는 이를 악물고 눈을 비비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이때 마구간 주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셋째는 흠칫 놀랐지만 애써 진정하고 뚫어져라 어둠 속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검은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헉! 셋째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크게 지를 뻔했습니다. 그림자에서 드러난 형상은 틀림없는 자신의 누이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누이는 야릇한 미소를 띠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말 엉덩이로 손을 쑥 밀어넣어 창자를 꺼내 먹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누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마구 두방망이질 치고 정신은 매우 산란했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란 말이냐. 누이가 그랬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나를 믿어줄 것인가? 셋째는 고민하다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얀 놈, 만년의 딸 하나 얻어고고 그냥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걸 그렇게 모함해? 분노가 극에 달한 아버지는 그날로 셋째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여기저기 길을 헤매던 셋째는 도중에 무엇을 곱게 싸놓은 보따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뭐지? 셋째는 궁금하였지만 보따리의 임자를 찾으면 돌려주려는 생각에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근처에 있는 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주변을 헤맨 끝에 셋째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문 앞에 섰을 때 유난히 쌀쌀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셋째는 용기를 내어 안에 사람이 있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더니 예쁘장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날도 저물고 해서 하룻밤 신세 좀 질까 하고 왔습니다. 소녀는 셋째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돌아설까 생각도 하였지만 대답하는 소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여서 셋째는 집안 사정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원래 저희 집은 이 근방에서 가장 부잣집이고 식구와 하인들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슨 일인지 한밤중에 괴물이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하나 둘씩 죽어 나가서 지금은 저밖에 없답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나그네를 들여서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셋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것이라면 저는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저라도 아가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소녀는 딱히 미덥지는 않았지만 셋째의 의지가 확고한지라 어쩔 수 없이 사랑채를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소녀가 차려준 저녁을 얻어먹고 잠시 쉬는 동안 셋째는 길에서 주운 보자기가 떠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보자기의 주인도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 셋째는 보자기를 풀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이지? 보자기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가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통만 4개가 달려있는 가면이었습니다. 별 희한한 가면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용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셋째는 소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생각다 못한 셋째는 소녀를 설득하여 소녀는 다락에 감추고 자신은 소녀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괴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12시가 되자 이상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더니 스르르 방문이 열리고 덩치가 어지간히 큰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셋째는 손에 들고 있던 가면을 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가까이 다가와 이불을 걷어치웠습니다. 이악! 순간 셋째의 눈에 머리가 3개 달린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란 것은 셋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괴물의 눈에도 자기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린 괴물이 이불 속에 누워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셋째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모아둔 미단과 땅 속의 금은 보아들이다. 이 집이 워낙 부잣집이라 우리를 광에 쌓아두고 땅 속에 묻어두어 괴물로 변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씩 바람도 쐬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한이 되어 하나씩 이 집 사람들을 해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꺼내서 바람을 쐬줄 것이니 그만 돌아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셋째는 괴물을 타일러 보내고 이튿날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말한 다음 광에 쌓아둔 비단들과 땅에 묻어둔 금은 보화를 꺼내서 마당에 놓고 바람을 쐬게 해주었고 그 뒤로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그러는 동안 소녀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집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구려. 셋째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아내에게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만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락에 고이 숨겨둔 파란 병, 노란 병, 빨간 병을 꺼내어 남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들을 꼭 간직하고 있다가 위급해지면 사용하세요. 그리고는 말 한마리를 내주며 무사히 다녀오라고 배웅을 하였습니다. 내 금방 다녀오겠소.
급한 마음에 셋째는 말을 달려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부모님과 두 형들은 보이지 않고 누이만이 자신을 반기며 맞이하였습니다. 다들 어디 나가셨나? 오늘은 다들 일부러 나가고 저만 집에 있네요. 잘 돌아오셨어요. 누이는 자기가 밥을 지을 때까지 푹 쉬고 있으라고 하며 방을 나가는데 셋째의 눈에 누이의 치마 밑으로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역시나 누이는 여우였구나. 셋째는 누이가 방에서 나가자 그간 식구들이 여우 누이에게 잡아먹힌 것을 직감하고 몰래 달아날 궁리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말에 올라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야, 거기 서! 언제 따라붙었는지 여우 누이가 소리를 치며 달려왔습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몰아도 여우 누이는 금방 쫓아왔습니다. 셋째는 아내에게 받은 3개의 병들을 꺼내서 그 중에 노란 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노란 병이 땅에 떨어지자 곧 가시덤불이 되어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우 누이는 이리저리 잘도 피하며 바로 뒤쫓아왔습니다. 잡히려는 순간 셋째는 다시 빨간 병을 꺼내서 던졌습니다. 빨간 병에서는 불길이 솟아나와 간신히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우 누이는 불길을 뚫고 셋째를 다시 쫓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셋째는 마지막으로 남은 파란 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순간 셋째의 뒤로 푸른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여우 누이는 강물을 건너지 못하여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하나만 더 먹으면 100개인데 아이고 분하다. 여우는 너무 아깝다며 멀리서 입만 다시고 있었습니다. 3개의 병으로 여우 누이를 따돌린 셋째는 무사히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2 사람은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고 다시는 여우에게 홀리지 않았습니다.